안녕하세요. 파이팅 00TV입니다. 오늘은 제과 제빵 기능사 필기 기출 스피드 문답안기 300제 제과 파트 마지막 5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힘내십시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머랭 제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것이죠. 머랭은 기름기나 노른자가 없어야 튼튼한 거품이 나옵니다. 1번이 정답이다. 일반적으로 흰자 100%일 때 설탕은 50%가 아니라 100% 이상의 비율로 만듭니다. 1대1이나 1.15대1, 1대2의 비율로 설탕을 더 많이 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리고 저속으로만 거품을 올리지 않고요. 고속으로 빠른 시간에 올려야 풍성하고 많은 거품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설탕을 믹싱 초기에 첨가하는 것은 부피를 커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죠. 휘핑하는 초기에 설탕을 넣으면 흰자의 단백질이 기포를 만들려고 하는 작용을 방해하게 됩니다. 따라서 설탕을 믹싱 초기에 첨가해야 부피가 커진다도 X. 옳은 설명은 기름기나 노른자가 없어야 튼튼한 거품이 나온다. 1번입니다. 열원으로 찜, 수증기를 이용할 때 주 열전달 방식은 바로 대류입니다. 자, 열전달 방식은 대류, 전도, 복사가 있는데 이 찜 같은 경우에는 공기나 수증기 같은 분자의 확산을 통해서 입자가 직접 이동하면서 열이 전달되는 대류의 방식으로 열이 전달된다. 찜을 이용할 때 주 열전달 방식 대류입니다. 찜, 대류, 찜, 대류. 칼슘 흡수에 관계하는 호르몬은 무엇인가? 바로 부갑상선 호르몬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일반적으로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고 당의 대사를 조절하고 성장 촉진 등의 기능을 하지만 이 부갑상선 호르몬은 갑상선 뒤쪽에 위치해서 칼슘 대사를 중개하는 호르몬입니다. 칼슘 대사 중개한다. 부갑상선 호르몬이 합니다. 칼슘 부갑상선이에요. 밀가루 음식에 대두를 넣는다면 어떤 영양소가 강화되는 것인가? 자, 밀가루에는 이 리신이나 메티오닌, 트레오닌, 트립토판 같은 뭐죠? 필수 아미노산 함량이 매우 적습니다. 따라서 이 대두와 같이 필수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있는 식재료와 같이 섭취하면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밀가루 음식에 대두를 넣으면 필수 아미노산 강화됩니다. 유지의 항산화 보완제로 적당하지 못한 것은 자, 항산화하는데 염산은 산화시키는 거죠. 1번이 정답이다. 구연산, 주석산, 아스코르빈산, 비타민C죠. 이런 것들은 모두 항산화 보완제 역할을 하지만 염산은 말 그대로 강력한 산화제입니다. 유지의 항산화 보완제로 적당하지 못하다. 다음 중 분말계란과 생란을 사용할 때 장단점으로 옳은 것은 생란은 취급이 용이하고 영양 파괴가 적다. 자, 취급이 용이한 건 아니죠. 생란은 영양이 우수하나 들고 다니다가 깨질 수 있다. 생란은 영양이 우수하나 분말계란보다 공기 포집력이 떨어진다. 자, 생란이 분말 상태로 만든 계란보다 공기 포집력은 좋습니다. 분말 상태로 만들게 되면 오히려 공기 포집력이 떨어진다. 따라서 2번도 X. 분말 계란이 생란보다 저장 면적이 커진다. 자, 아닙니다. 분말 계란으로 만들면은 수분을 제거했기 때문에 저장 공간을 적게 차지하겠죠? 자, 정답은 4번. 분말 계란은 취급이 용이하나 생란에 비해 공기 포집력이 떨어진다. 아까 말씀드렸죠? 분말 계란은 생란에 비해 공기 포집력 떨어집니다. 4번이 정답이다. 비타민의 결핍 증상이 잘못 짝지어진 것은 비타민 B1, 각기병, 신경염 발생하는 거 맞고요. 비타민 B2가 야맹증이다. 자, 야맹증은 비타민 A 결핍 시에 나타나는 증상이죠. 비타민 B2, 티아민 결핍 시에는 입꼬리가 갈라지고 부스럼이 생기는 구순 구강염, 지루성 피부염 등이 발생합니다. 비타민 C 부족 괴혈증, 나이아신, 펠라그라 요거는 맞아요. 틀린 것은 비타민 B2가 야맹증이다. X다. 구순 구강염 기억합니다. 비타민 B2 티아민 부족, 야맹증은 비타민 A. 철분 대사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철분은 수용성은 맞지만 체내에 저장되지 않는다. 요게 틀렸어요. 체내에 저장되고 소변으로 배출된다. 체내에서 이 철분 중에 상당량은 헤모글로빈에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4번 바로 보시면 체내에서 사용된 철은 되풀이하여 사용된다. 요게 옳은 설명이에요. 신체는 철분을 재활용해서 적혈구가 소멸하면 이 적혈구 안에 있던 철분이 골수로 회수되었다가 새로 생성되는 적혈구에 다시 사용됩니다. 따라서 체내에서 사용된 철은 되풀이하여 사용된다. 자, 철분은 Fe2 플러스보다 Fe3 플러스가 흡수가 잘 된다. 자, 이 플러스가 붙은 것은 이온화된 건데요. 철이 전자를 2개 이루면 Fe2풀이 되고요. 전자를 3개 이루면 Fe3풀이 되는데 이 이중 양성 철이온이 3중 철이온보다 흡수가 잘 됩니다. 따라서 2번도 X다. 흡수된 철분은 간이 아니라 골수에서 헤모글로빈을 만들죠. 3번도 틀렸다. 인체에서 철은 재사용된다. 요것만 기억하십니다. 밀가루에서 가장 부족한 필수 아미노산은 바로 라이신이죠. 리신. 라이신이 밀가루에 가장 부족한 필수 아미노산이다. 유당 불내증이 있는 사람에게 적합한 식품은 자, 유당을 잘 소화시키지 못하는 유당 불내증이 있는 사람에게는 4번의 요구르트가 적합합니다. 요구르트는 우유를 유산균으로 발효시킨 거죠. 발효 과정에서 생긴 효소가 유당을 분해해서 유당 불내증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유당 불내증 있다. 우유, 크림소스, 크림스프 말고 요구르트 드세요. 제빵 시 반죽용 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기본적으로 제빵 시에는 악영수를 사용하는 게 좋은데 경수의 경우에는 반죽의 글루텐을 좀 더 딱딱하게 하고요. 연수를 사용하게 되면 발효를 지연시키는 게 아니라 발효를 촉진시킵니다. 부드럽게 한다. 부드러울 연이죠. 연하게 한다. 부드럽게 하는 연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연수는 발효를 촉진시키고 경수를 사용하면 발효를 지연시킵니다. 연수 사용 시에는 이스트푸드를 증량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연수를 사용하게 되면 반죽이 좀 끈적거리게 되겠죠. 따라서 3번, 4번은 맞고 틀린 것은 연수가 발효를 지연시킨다. X. 발효를 촉진시킵니다.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의 결합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바로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합니다. 펩타이드 결합, 펩티드 결합은 두 아미노산 간에 일어나는
아마이드 공유 결합의 일종이다. 자, 글리코사이드 결합은 단백질 아미노산 결합이 아니라 포도당과 같은 탄수화물 분자가 다른 그룹과 결합하는 걸 말하죠. 포도당들이 중합체인 글리코겐이 될 때 일어나는 결합이 글리코사이드 결합이고, A1,4 결합 역시 글리코사이드 결합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에스테르 결합은 산과 알코올이 반응해서 물 분자가 빠져나오는 결합이 에스테르 결합이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아미노 결합은 펩타이드 결합입니다. 펩티드 결합. 베이킹 파우더가 반응을 일으키면 주로 발생하는 가스는 바로 탄산가스예요. 베이킹 파우더는 우리가 중조라고 부르는 탄산수소 나트륨 NaHCO3에다가 중화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산성물질인 인산칼륨이나 소암모늄 염반 그리고 전분까지 추가한 것이 베이킹 파우더입니다. 자, 이 베이킹 파우더의 경우에는 전분이 추가되어 있다. 요거 특징으로 기억하시고 이산화탄소와 물과 반응해서 탄산 나트륨 가스, 탄산가스가 발생합니다. 베이킹 파우더. 베이킹 소다는 탄산수소 나트륨이고 여기다가 또 여러 가지를 첨가해야 베이킹 파우더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다음 중 자외선을 조사하면 비타민 D2가 되는 것은 바로 에르고스테롤입니다. 에르고스테롤에 자외선을 쬐면 비타민 D가 된다. 자, 그리고 표고버섯을 자외선 처리할 경우에 이 비타민 D의 활성을 돕는 에르고스테롤 성분이 증폭된다는 거 이것도 기억하십니다. 자외선을 쬐면 비타민 D가 생성된다. 에르고스테롤. 필수지방산의 기능이 아닌 것은 자, 머리카락과 손톱의 구성 성분이다. 자, 이건 필수지방산 아니죠? 머리카락과 손톱은 단백질로 구성돼 있어요. 1번 찍고 넘어간다. 그래도 찝찝하니까 2, 3, 4번도 읽어볼까요? 필수지방산은 세포막의 구조적 성분이고 혈청 콜레스테롤 감소를 시킵니다. 그리고 뇌와 신경조직, 시각 기능을 유지하는 것도 필수지방산의 기능이다. 하지만 머리카락과 손톱의 구성 성분 지방이 아니라 단백질입니다. 비타민의 일반적인 결핍 증상의 연결이 바르지 못한 것은 비타민 B12 결핍됐을 때 부종 발생한다. 요게 X예요. 비타민 B12 결핍 시에는 악성 빈혈이 발생합니다. 악성 빈혈이 대표적인 비타민 B12 결핍 시 증상이고 손발저림이나 근육쇠약, 보행곤란, 창난이나 치매 등의 무서운 증상도 일으킵니다. 비타민 B12 부종 아니다. 비타민 D는 그룹병, 나이아신, 펠라그라, 리보플라빈은 구내염 일으키는 거 맞아요. 비타민 B12는 부종 아니라 악성 빈혈이다. 파운드 케이크의 표피를 터지지 않게 하려고 할 때 오븐의 조작 중 가장 좋은 방법은 자, 파운드 케이크의 표피가 터졌다. 요건 너무 빨리 껍질이 익어서 껍질이 두껍게 형성될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따라서 뚜껑을 처음부터 덮고 구울 경우에는 껍질이 형성되는 것을 늦춰줘서 표피가 터지지 않는다. 파운드 케이크 표피 터지지 않게 하려고 하면 오븐 안에서 뚜껑을 처음부터 덮고 굽습니다. 다음에 인체 모식도에서 탄수화물 소화가 시작되는 곳은 자, 탄수화물은 침 속에 들어있는 아밀라아제부터 벌써 소화가 되죠. 1번 A가 정답이다. 입에서 음식물을 씹을 때 분비되는 침 속에 탄수화물 분해 요소 아밀라아제가 들어있다. 그리고 한 번 더 췌장에서 십이지장으로 아밀라아제가 또 분비되죠. 따라서 맨 처음 탄수화물 소화가 시작되는 곳은 A 위치입니다. 쥐나 곤충류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은 바로 살모넬라 식중독이죠. 살모넬라 식중독은 주로 쥐나 바퀴벌레 같은 곤충류에 의해서 살모넬라균이 음식물로 옮겨져서 발생합니다. 쥐나 곤충류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 살모넬라다. 도넛의 기름 흡수량, 흡유량이 높았다면, 많이 흡수됐다면 그 원인은 바로 고율 배합 제품일 때 흡유량이 높습니다. 도넛 배합 시에 설탕 사용량이 밀가루 사용량보다 많은 고율 배합으로 만들 경우 기름을 흡수하는 흡유량이 많아지고 저율 배합이면 흡유량도 적고 껍질색이 연하고 조직이 거칠어지게 됩니다. 흡유량이 높았다. 고율 배합 제품이다. 자, 그 밖에도 흡유량이 많아지는 원인, 튀김 시간이 길었을 때, 튀김 온도가 낮았을 때, 반죽 시간이 길었을 때 흡유량이 많아집니다. 고율 배합일 때, 튀김 시간 길었을 때, 튀김 온도 낮았을 때, 긴 반죽 시간, 도넛의 흡유량이 많아지는 원인, 요거까지 알고 갑니다. 다음 재료들을 동일한 크기의 그릇에 담아 측정했을 때 중량이 가장 큰 것은 자, 같은 부피일 때 무거운 걸 찾는 거죠. 즉 단위 부피당 중량, 비중이 뭐가 크냐? 바로 우유가 비중이 가장 큽니다. 그냥 단순히 상식으로 생각해도 말린 분유나 분당 그리고 기름덩어리보다는 같은 부피일 때 우유의 중량이 가장 크다. 반죽의 비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비중이 높으면 부피가 작아진다. 자, 비중은 단위 부피당 무게이기 때문에 비중이 높다는 것은 빈 공간이 적다는 거죠. 공기구멍이 조밀하고 딱딱해지는 노화가 빠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중 높으면 부피 작아지고 비중이 낮으면 부피가 커진다. 맞죠? 그리고 비중이 낮으면 기공이 열려서 조직이 거칠어진다. 이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비중이 높으면 기공이 커지고 노화가 느리다. 반대죠. 비중이 높으면 기공이 작고 노화가 빨라집니다. 비중에 대한 문제. 자, 퍼프 페이스트리의 팽창은 주로 무엇에 기인하는가? 바로 증기압 팽창입니다. 퍼프 페이스트리 반죽 속에 수분을 이용한 증기압 팽창을 한다. 퍼프 페이스트리 증기압 팽창 연결시켜요. 카카오 버터는 초콜릿에 함유된 유지로 그 안정성이 떨어져 초콜릿 불룸 현상이 원인이 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공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바로 템퍼링입니다. 초콜릿 불룸 현상 방지하기 위해서 커버처 초콜릿을 녹였다가 식혔다가 이렇게 녹였다가 식혔다가를 반복하는 과정이 바로 템퍼링인데 초콜릿의 질감과 광택을 좋게 하고 안정성 또한 높일 수 있는 게 템퍼링 공정이에요. 초콜릿이 안정성이 떨어져서 초콜릿 불룸 현상이 일어난다. 그걸 방지하기 위한 공정이 템퍼링이다. 제과와 제빵 작업에 종사해도 무관한 질병은 자, 피부병이나 화농성 질환자, 결핵이나 1급, 2급 감염병 질환자
말레리아, 에이즈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제과제빵이나 기타 음식을 서비스하는 직업에 종사할 수 없죠. 하지만 변비는 무관합니다. 변비 있다고 해서 분변을 다 묻히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변비 있어도 제과제빵 작업에 종사할 수 있다. 빵의 노화 방지에 유효한 첨가물은, 노화란 건 딱딱하게 굳는 거죠. 조직을 부드럽게 유화시켜주는 유화제 역할을 하는 바로 3번의 모노글리세라이드가 노화 방지하는 데 유효한 첨가물입니다. 모노글리세라이드, 빵의 노화 방지에 유효한 유화제 역할을 하는 첨가물이다. 프랑스 빵에서 스팀을 사용하는 이유로 부적절한 것은 아무래도 스팀을 사용하면 터지는 걸 방지할 수 있고요. 그 껍질에 광택을 내주고 얇고 바삭거리는 껍질이 형성되도록 도와주는 것도 스팀입니다. 하지만 반죽의 흐름성을 크게 증가시킨다? 자, 스팀은 굽기 단계에서 스팀해주는 거죠. 반죽의 흐름성, 반죽할 때 해주는 과정이 아니다. 따라서 반죽의 흐름성 개선과 스팀은 상관이 없어요. 4번이 틀렸다. 젤리롤 케이크는 어떤 배합을 기본으로 하여 만드는 제품인가? 젤리롤 케이크 거품형이죠. 바로 스펀지 케이크 배합으로 만듭니다. 젤리롤 케이크는 스펀지 케이크 배합을 기본으로 해서 만든다. 젤리롤 스펀지. 주방 설비 중에 작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 테이블의 위치로 가장 적당한 것은, 자, 주방이 있으면 작업 테이블은 주방의 중앙부에 설치합니다. 자, 요즘에 오픈형으로 되어 있는 베이커리 카페 주방을 유심히 살펴보시면 주방의 중앙부에 작업 테이블이 있어요. 주방 설비 중 작업 효율성이 높은 작업 테이블 위치는 주방의 중앙부입니다. 주방의 중앙부에 설치한다. 케이크 팬의 용적이 410 세제곱센티미터에 100g의 스펀지 케이크 반죽을 넣어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면 팬 용적 1230 세제곱센티미터에 넣어야 할 스펀지 케이크의 반죽 무게는, 자, 비례식을 세워보면 되죠. 410에 100g 넣었다. 1230에는 얼마나 넣으면 되냐? 외항 곱한 것은 내항 곱한 것과 같다. 이렇게 계산해보면 410x는 1230 곱하기 00, 이렇게 해서 x는 123,000을 410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시험장 가셨을 때 왼쪽 하단 화면에 있는 계산기 켜셔서 그대로 쳐주시기만 하면 돼요. 정답은 300g이다. 튀김 횟수 증가 시 튀김 기름의 변화로 부적당한 것은, 튀길 때 사용하는 기름의 재사용 횟수가 계속 증가할 때마다 산패가 계속 촉진되죠. 끈적거림의 정도인 점도는 증가합니다. 2번, 점도의 감소를 가져온다. 틀렸다. 튀김 횟수가 증가하면 중압도가 증가하고 상가가 증가하고 산패되는 거죠. 그리고 과산화 물가, 이 두 개는 비슷한 걸로 보면 됩니다. 과산화니까 과산화 물가도 증가한다. 하지만 산패가 촉진되면 끈적거립니다. 끈적거림의 정도인 점도도 증가하지 감소하지 않는다. 스펀지 케이크를 만들 때 설탕이 적게 들어감으로써 발생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자, 스펀지 케이크에서 설탕의 역할은 팽창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껍질을 두껍게 하고 색을 진하게 해주는 역할도 한다. 따라서 설탕이 적게 들어갔다. 껍질이 얇고 연하게 형성돼서 갈라지게 됩니다. 주저앉는다. 껍질이 두껍게 형성된다. 틀렸고, 제품의 껍질이 갈라진다. 3번이 정답이네요. 스펀지 케이크에서 설탕이 적게 들어간다. 제품 껍질이 갈라진다. 요게 옳은 복입니다. 설탕이 팽창제 역할을 하니까 많이 들어가야 부피가 증가하겠죠. 적게 들어갔는데 부피 증가하지 않는다. 부피 증가한다. 틀렸다. 도넛과 케이크의 글레이즈 사용 온도로 가장 적합한 것은 바로 49도입니다. 도넛과 케이크의 글레이즈 사용 온도 4949 글레이즈, 4949 글레이즈. 퍼프 페이스트리 굽기 후에 결점과 그 원인으로 틀린 것은, 자, 퍼프 페이스트리를 구웠는데 수축됐다. 그러면 밀어펴기가 과다했거나 너무 높은 온도로 구웠기 때문이에요. 충전물이 흘러나왔다. 충전물량이 과다했겠죠. 그리고 잘 밀봉하지 못했다. 봉합이 부적절했다. 충전물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부피가 작았다면 수분이 없는 경화 쇼트닝을 충전용 유지로 사용했다. 부피 작은 원인 맞아요. 하지만 2번에 수포가 생성됐다. 단백질 함량이 높은 밀가루로 반죽했다. 자, 요게 아니고 수포가 생성됐다면 밀어펴기를 했을 때 작은 구멍을 내줘야 되는데 구멍을 내주지 않았거나 계란물 칠을 잘못했다거나 이런 문제로 수포가 생성됩니다. 물집이 생성된다. 단백질 함량과는 관련이 없어요. 수포 생성은 단백질 함량과 관련 없다. 구멍 내주지 않았거나 계란물 칠 잘못했다. 그럴 때 물집, 수포 생깁니다. 퍼프 페이스트리. 다음 중 버터크림 당액 제조 시 설탕에 대한 물 사용량으로 옳은 것은, 자, 버터크림 당액, 즉 버터크림 시럽 제조 시에는 설탕 100%에 물은 25% 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114에서 118도로 끓여서 식히면 버터크림 당액이 된다. 버터크림 당액 제조 시 설탕에 대한 물 사용량 25%입니다. 설탕 100, 물 25, 버터크림 당액이에요. 과일 케이크를 구울 때 증기를 분사하는 목적과 거리가 먼 것은, 자, 과일 케이크 구울 때 증기 분사하는 목적은 너무 빨리 익어서 껍질이 두껍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을 뿌려줍니다. 물을 뿌려주면 좀 익는 속도가 느려지겠죠? 천천히 익으면서 수분 손실을 막고 표피와 캐러메라 반응을 연장하는 기능도 해요. 향의 손실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껍질을 두껍게 만든다? 너무 빨리 표피가 익어버리면 껍질이 두껍게 되고 껍질이 갈라지겠죠. 따라서 과일 케이크에 증기를 분사하는 목적과는 거리가 멀다. 과일 케이크 구울 때 너무 빨리 익지 않도록 증기를 분사해주는데 껍질을 두껍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X. 비스킷을 제조할 때 유지보다 설탕이 많이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자, 비스킷 제조할 때 유지보다 설탕 많이 들어가면 단단해지고, 유지를 많이 첨가했을 때는 제품이 부드러워집니다. 따라서 설탕 많이 들어가면 제품 촉감이 단단해진다. 요게 O다. 제품이 부드러워진다. 퍼짐이 작아진다. 색깔이 엷어진다. 설탕 많이 들어갔을 때 아니고 유지 많이 들어갔을 때입니다. 설탕 많이 들어가면 촉감이 단단해진다. 요거 찾으세요. 비스킷 제조.
다음 중 비교적 스크래핑을 가장 많이 해야 되는 제법은, 자, 스크래핑이라는 것은 믹싱볼의 벽면을 긁어내는 걸 말하죠. 이 스크래핑 가장 많이 해야 되는 제법은 바로 크림법입니다. 크림법은 물과 기름, 달걀과 유지가 잘 섞이지 않는 성질로 인해서 한 번에 다 넣게 되면 순두부처럼 분리되기 때문에 조금씩 나눠서 넣는 방법인데요. 계란 하나당 약 2분 정도 스테인리스 볼 벽에 붙어있는 반죽을 모으는 이 스크래핑 작업을 계속 해주면서 섞어야 됩니다. 따라서 대부분 반죽이 무겁기 때문에 스크래퍼로 계속해서 벽면을 긁어줘야 된다. 스크래핑 가장 많이 해야 되는 제법, 크림법 찾으세요. 반죽 무게를 이용해서 반죽의 비중을 측정할 때 필요한 사항은, 반죽의 비중은 순수한 물 무게를 기준으로 했을 때 반죽 무게를 말하죠. 따라서 반죽 무게를 물 무게로 나눈 게 반죽 비중이기 때문에 반죽 무게를 안다면 물 무게를 알면 됩니다. 그러면 반죽에서 용기 무게를 빼면 순수 반죽 무게 나오고, 요걸 순수 물 무게에서 용기 무게를 뺀 거 요걸로 나눠주면 비중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반죽 무게를 이용한다. 물 무게 알면 반죽 비중 측정할 수 있습니다. 케이크의 부피가 작아지는 원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케이크는 글루텐 함량이 적은 박력분을 사용해서 만들어야 부피가 커지겠죠. 따라서 강력분을 사용할 경우에 부피가 작아집니다. 케이크 부피가 작아지는 원인, 강력분 사용이다. 다음 제품 중 성형에서 팬닝할 때 반죽 간격을 충분히 유지해야 되는 제품은, 자, 구울 때 가장 많이 팽창하는 제품을 찾으면 되겠죠. 바로 슈입니다. 성형에서 팬닝할 때 반죽 간격을 충분히 유지해서 구울 때 제품이 팽창해서 서로 달라붙거나 하는 일이 없어야 되는 그런 제품은 4번 슈가 적당하다. 일반적인 과자 반죽의 결과 온도는 바로 22에서 24도입니다. 과자 반죽 후 결과 온도 22에서 24도. 빵의 부피가 가장 크게 형성되는 경우는, 자, 숙성이 안 된 밀가루 아니고요. 물을 적게 사용했다, 반죽이 지나치게 믹싱됐다, 빵 부피 크게 되는 것과 관련 없습니다. 정답은 4번. 역시나 발효가 많이 진행됐다. 과발효 시에 빵의 부피가 가장 크게 형성된다. 빵의 부피와 발효는 비례 관계라는 거. 과발효 시에 빵의 부피가 가장 크게 형성된다. 반죽형 케이크를 구웠더니 너무 가볍고 부서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 원인이 아닌 것은, 자, 반죽에 크리머가 지나치거나 팽창제를 많이 사용했다, 쇼트닝을 과다 사용했다, 요러면 반죽형 케이크 구웠을 때 가볍고 부서지는 현상 나타납니다. 하지만 반죽에 밀가루 양이 많았다면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 무거워지고 구조가 단단해진다. 반죽에 밀가루 양이 많았다, 가볍고 부서지는 현상 아닙니다. 무거워지고 단단해진다. 반죽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스펀지법은 반죽을 두 번에 나누어 믹싱하는 방법이고 중종법이라고도 한다. 맞죠? 그리고 직접법은 스트레이트법이라고도 하고, 전재료를 한꺼번에 넣고 반죽하는 방법 직접법 맞습니다. 그리고 비상반죽법은 제조 시간을 단축할 목적으로 사용한다. 맞고요. 정답은 4번. 재반죽법은 직접법의 변형으로, 자, 여기까지 맞고요. 스트레이트법의 장점을 이용한 방법이다. 자, 요게 틀렸습니다. 스트레이트법은 한 번에 반죽하는 거죠. 하지만 재반죽법은 스트레이트법의 변형은 맞지만 스펀지법의 장점을 채용해서 모든 재료를 처음부터 넣긴 넣지만 거기서 물만 다 넣지 않고 8% 정도 남겼다가 발효 후에 나머지 물을 넣고 다시 반죽해주는 방법이 재반죽법입니다. 스트레이트법의 장점을 이용한 게 아니라 스펀지법의 장점을 이용한 거다. 물 8% 남긴다. 기억하십니다. 페이스트리 성형 자동 밀대, 즉 파이롤러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자동으로 밀어펴기를 해주는 기계 파이롤러를 사용할 때는 유지와 반죽의 경도를 가급적 다르게 하는 것이 좋다. 틀렸어요. 유지와 반죽의 경도, 딱딱함의 정도는 서로 같은 것이 좋고, 기계에 반죽이 달라붙는 것을 막기 위해 덧가루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좋다. 요것도 틀렸다. 덧가루는 최소화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기계를 사용해서 반죽과 유지는 따로따로 밀어서 편 뒤 감싸서 밀어펴기를 한다. 요것도 따로따로 밀어서 펴는 게 아닙니다. 같이 밀어펴기를 한다. 정답은 4번인데요. 냉동 휴지에다가 밀어펴면 유지가 굳어서 갈라지기 때문에 냉장 휴지를 하는 것이 좋다. 당연하겠죠. 냉동 휴지에다가 바로 밀어펴면 유지가 이미 굳어버려서 갈라지기 때문에 냉장 상태에서 휴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이롤러 사용법. 데니시 페스트리의 로린 유지 함량 및 접기 횟수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자, 요 문제는 약간 까다로운 문제인데요. 이 데니시 페스트리의 로린 유지 함량과 접기 횟수는 유지 함량이 증가할수록 제품 부피가 증가하고요. 따라서 로린 유지 함량 적어지면 같은 접기 횟수에서 제품 부피가 감소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같은 로린 유지 함량에서 접기 횟수가 증가할수록 부피가 증가하다가 최고점을 지나면은 아무리 접어도 부피 증가가 일어나지 않는데요. 따라서 최고점을 지나면 부피가 오히려 감소한다. 요것도 맞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 그래프를 한번 보면 요 퍼센테이지 나와 있는 게 유지 함량이고요. X축에 3, 4, 5, 6이 접기 횟수예요. 그리고 제품 높이는 부피 증가량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유지 함량이 높을수록, 자, 위에 있는 곡선일수록 제품의 부피가 증가하는 거 맞죠? 그리고 접기 횟수가 증가할수록 각 그래프는 한 5번 접었을 때까지는 모두 부피가 증가하다가 오히려 유지 함량이 적은 50%부터 이렇게 곡선이 꺾입니다. 오히려 부피가 감소한다. 자, 그래서 3번도 맞고 4번 볼까요? 로린 유지 함량이 많은 것이 로린 유지 함량이 적은 것보다 접기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부피가 증가하다가 최고점을 지나면 감소하는 현상이 현저하게 나타난다. 자, 다시 그래프를 보시면 로린 유지 함량이 많은 게 부피 감소가 현저한 게 아니라 100%인 거는 부피가 그래도 많이 적을수록 어느 정도 유지되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유지 함량이 낮을수록 일정 시점을 지나면 부피 감소가 현저하게 나타납니다. 로린 유지 함량이 적을수록 부피 감소가 현저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돼야 되니까 많은 것이 현저하다. 4번이 틀렸다.
자, 로린 유지 함량 및 접기 횟수 그리고 부피 팽창의 상관관계를 보면 로린 유지 함량이 많을수록 접기 횟수가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부피 팽창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자, 요 그래프를 한 번만 이해하시면 모든 지문을 읽을 때 바로 이해가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흰자를 사용하는 제품에 주석산 크림과 같은 산을 넣는 이유가 아닌 것은, 자, 흰자에 주석산 크림과 같은 산을 넣게 되면 흰자의 알칼리성이 중화돼서 거품이 더욱 강화되고 머랭의 색상이 더욱 희게 됩니다. 하지만 전체 흡수율을 높여 노화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주석산 크림 넣는다? X다. 주석산 크림 넣으면 흰자의 알칼리성 중화되고 거품이 강화되고 머랭 색상이 더욱 희게 됩니다. 하지만 노화 지연은 아니다. 케이크 제품의 기공이 조밀하고 속이 축축한 결점의 원인이 아닌 것은, 자, 축축하다 벌써 느낌 오죠? 액체 재료의 과다 사용 당연히 맞겠고, 너무 높은 오븐 온도다 겉만 타게 되고 속은 익지 않는 기공 조밀하고 속이 축축한 원인 맞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액체당 사용했다 속이 축축한 원인 맞고, 자, 정답은 2번. 계란 함량이 부족하면은 기공이 조밀해지는 것은 맞지만 속이 축축해지지는 않아요. 계란을 과다 사용했을 때 속이 축축해진다. 쇼프레드 쿠키의 성형시 주의점이 아닌 것은, 쇼프레드 쿠키는 글루텐 형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볍게 뭉쳐서 밀어펴고요. 반죽을 일정한 두께로 밀어펴서 원형 또는 주름 커터로 찍어내고 달걀 노른자를 바르고 조금 지난 뒤에 포크로 무늬를 그려낸다. 자, 모두 맞습니다. 하지만 2번에 반죽의 휴지를 위해서 성형 전에 냉동고에서 동결시킨다. 자, 이게 아니에요. 쇼프레드 쿠키는 휴지시킬 때 냉동이 아니라 냉장 온도에서 휴지합니다. 쇼프레드 쿠키 반죽 성형 전에 냉동고에서 얼려버린다. X다. 다음 중 산성식품은, 자, 쉽게 생각해서 빵, 곡류, 난류, 육류, 치즈 등 유제품과 달걀 노른자 등은 산성식품이고 쓴맛 나는 야채류 등은 알칼리성 식품입니다. 따라서 빵이 산성식품이다. 오이, 사과, 양상추 같은 채소류는 알칼리식품입니다. 산성식품은 음식을 섭취한 후에 연소되고 남은 성분이 주로 인이나 황, 염소 등이 많은 식품이에요. 반면에 알칼리성 식품은 금속류가 많은 식품이죠. 산성식품은 빵이다. 도넛 글레이즈의 사용 온도로 적합한 것은, 자, 중복된 문제네요. 뭐였죠? 49도입니다. 글레이즈 49, 도넛 글레이즈 사용 온도 49도다. 반죽 내부 온도가 60도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온도 상승에 따른 이스트의 활동으로 부피의 점진적인 증가가 진행되는 현상은, 자, 중요 키워드는 60도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 내부 온도가 60도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트 활동으로 부피가 증가했다. 자, 요건 오븐 스프링이 아니라 오븐 라이즈입니다. 오븐 라이즈. 반죽 내부 온도가 60도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트 활동으로 부피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현상. 오븐 라이즈다. 냉동제법에서 믹싱 다음 단계의 공정은, 자, 냉동 반죽법에서는 믹싱한 다음에 1차 발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반죽법에서는 믹싱한 다음에 1차 발효하고 그 다음에 분할, 둥글리기, 필요시에는 중간 발효할 수 있고요. 이렇게 성형 단계와 팬닝을 거쳐서 2차 발효하고 그 다음에 굽기로 넘어가는데, 이 냉동 반죽법에서는 1차 발효를 생략하고 바로 분할로 넘어갑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다. 냉동제법에서 믹싱 다음 단계의 공정은 분할입니다. 1차 발효 생략이다. 다음은 어떤 공정의 목적인가? 자른 면의 점착성을 감소시키고 표피를 형성해서 탄력을 유지한다. 자, 점착성을 감소시킨단 말이 끈적끈적한 걸 제거한다는 얘기예요. 바로 둥글리기죠. 둥글리기의 목적은 표피의 끈적거림을 감소시키고 발효를 조절해서 반죽 내부의 가스를 조절하고 글루텐의 텍스처를 개선하는, 반죽 내부의 신축성과 탄력성을 향상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둥글리기, 자른 면의 점착성을 감소시키고 표피를 형성해서 탄력을 유지하도록 한다. 둥글리기. 퐁당 아이싱이 끈적거리거나 포장지에 붙는 경향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정답은 2번인데요. 아이싱의 최대 액체를 사용한다. 자, 상식적으로 액체는 최대가 아니라 최소량을 사용해야 끈적거림을 방지하고 포장지에 붙는 경향을 감소시킬 수 있겠죠. 아이싱을 다소 덥게 해서 사용하거나 굳은 것은 설탕 시럽 첨가해서 데워서 사용하고 젤라틴, 한천 등과 같은 안정제를 사용하면 포장지에 붙는 경향 감소시킬 수 있는데, 자, 아이싱의 최대 액체를 사용한다. 더 끈적거립니다. 끈적거림 방지하고 포장지에 붙는 경향 감소시키는 게 아니다. 다음 중 제품의 건조 방지를 위해서 나무틀을 사용해서 굽는 제품은 바로 나가사키 카스텔라죠. 카스텔라입니다. 카스텔라 나가사키 나무틀 연결시킵니다. 제품의 건조 방지를 위해서 나무틀 사용한다. 반죽의 비중이 제품에 미치는 영향 중 가장 관계가 적은 것은, 반죽 속에 기공이 많다. 가볍다는 말은 비중이 낮다는 얘기고, 같은 부피일 때 무겁다는 얘기는 비중이 크다는 얘기죠. 부피로 본다면 비중이 크면 같은 무게일 때 부피가 작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품의 부피와 조직, 기공과 비중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이 제품의 점도와는 사실 관련성이 적습니다. 제품의 점도, 끈적거림은 비중과는 관련이 적고, 비중이 크면 부피는 작고, 비중이 크면 조직이 조밀하고, 비중이 크면 기공이 적다는 걸로 연결시킵니다. 완충작용으로 발효를 조절하는 기능을 가진 재료는 바로 분유입니다. 완충작용으로 발효 조절 기능, 분유가 가지고 있다. 스펀지 케이크에서 계란 사용량을 감소시킬 때 조치로 잘못된 것은, 자, 계란 사용량을 감소시켰을 때는 밀가루를 추가하거나 물 사용량을 추가하게 되는데요. 그 대안으로 베이킹 파우더를 사용하거나 양질의 유화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란 사용량 감소시켰을 때 밀가루 추가하거나 물 사용량 추가하는 건데, 대안으로 베이킹 파우더, 유화제를 첨가해도 된다. 하지만 쇼트닝 첨가는 아닙니다. 계란 사용량 감소시킬 때 쇼트닝 첨가 X. 자, 이상입니다. 제과 제빵 기능사 필기 기출 스피드 문답암기 300제 제과 파트 마지막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파이팅00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가오는 시험에서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좋은 점수로 합격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매월 초 추첨을 통해 작은 선물을 드리니까요. 합격 댓글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